안녕하세요. 저는 서진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녁 노을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물들이는 시간이면 저는 늘 부엌으로 향하죠.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 지글지글 기름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생선 냄새야말로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향기거든요. 오늘도 저는 정성껏 저녁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준서가 제일 좋아하는 얼큰한 소고기 뭇국에 며느리 은미가 그나마 손을 대는 고등어구이, 그리고 제가 직접 텃밭에서 가꾼 채소들로 만든 밑반찬까지. 한 상 가득 차려놓고 보니 마음 한편이 든든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든든함은 오래가지 못했죠.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부부의 표정은 오늘도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며느리는 손에 든 명품 가방을 소파 위로 툭 던지며 길게 한숨부터 내쉬더군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요. 어머님, 또 이 냄새. 집안에 온통 음식 냄새가 뱄잖아요. 은미의 첫마디는 늘 이런 식이었죠. 고맙다는 말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다녀왔습니다 하는 평범한 인사 한 번 듣는 것이 소원이라면 너무 큰 바람일까요? 그래, 어서 오너라. 배고플 텐데 얼른 씻고 와서 밥 먹자.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은미는 코를 찡긋거리며 식탁 쪽을 쳐다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못 볼 것을 봤다는 듯한 경멸감이 서려 있었죠. 아, 정말. 어머님, 제가 이런 거 그만 좀 하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맨날 똑같은 반찬, 똑같은 국. 저 이런 한식 이제 정말 지겨워요. 그러면서 은미는 보란 듯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배달 앱을 켜더니 화면을 제 쪽으로 휙 돌려 보였어요. 보세요. 요즘엔 이렇게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파스타, 리조토, 스테이크.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데 왜 어머님은 늘 과거에만 사세요? 아들 준서는 그저 제 눈치와 아내 눈치를 번갈아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불쌍한 것. 중간에 끼어서 얼마나 힘들까 싶으면서도 어미로서 속이 상하는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저를 막아서는 아내에게 엄마가 우리 먹이려고 정성껏 차리신 건데 말 좀 예쁘게 해. 이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준서 씨는 뭐 할 거야? 나 로제 파스타 먹을 건데 같이 먹을래? 은미의 물음에 준서는 저를 한번 힐끔 쳐다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도 그걸로. 결국 그날 저녁 식탁은 참으로 기이한 풍경이 연출되었죠. 저 혼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에 된장찌개를 먹고 아들 부부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배달 온 파스타를 먹는 광경 말이에요. 은미는 포크로 파스타를 돌돌 말아 입에 넣으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역시 이거야. 이래야 좀 사는 것 같지. 준서 씨, 여기 정말 맛집이다. 그치? 맛있네. 아들은 제 눈치를 보느라 그 맛있는 파스타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애써 외면하며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히 식성이 다른 문제가 아니었죠. 이건 저라는 사람, 제가 살아온 세월 전체에 대한 부정이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제 등 뒤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날아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그릇은 식기세척기에 넣으세요. 손으로 하면 기름기 그대로 남는 거 모르세요? 위생에도 안 좋고 세제 낭비, 물 낭비예요. 저는 아무 대꾸 없이 그릇을 닦았습니다. 내가 사준 식기세척기, 버튼 하나 누를 줄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란다. 내 손으로 직접 뽀드득 소리가 나게 닦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내 성격을 너는 평생 이해하지 못하겠지.
저녁 시간을 보내고 거실에서 제가 유일하게 챙겨보는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주인공의 기구한 운명에 가슴을 졸이며 화면에 집중하고 있는데 방문이 벌컥 열리며 은미가 찌푸린 얼굴로 나타났죠. 어머님, 소리 좀 줄여주세요. 저 지금 화상 회의해야 한단 말이에요. 집에서까지 저런 시끄러운 걸 꼭 보셔야겠어요? 재택근무를 하는 며느리 때문에 저는 집에서도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TV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줄여야 했고, 친구와 전화 통화라도 할라치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속삭이듯 말해야 했죠. 한 번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수다를 떨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거실로 나온 은미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하더군요. 어머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걱정 없이 친구분들이랑 그렇게 웃고 떠들 시간도 있으시고, 누구는 회사 일 때문에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그 뼈 있는 말에 웃음기가 가시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친구와 웃는 것까지 며느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구나 싶어서요. 제 모든 일상은 그렇게 며느리의 심기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 커튼을 걷는 것조차 눈부셔요. 하는 며느리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조심스러워졌으니까요. 제가 아끼는 화초에 물을 주다가 물방울 하나라도 바닥에 튀면 어머님, 이 마룻바닥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조심 좀 해주세요. 하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어김없이 들려왔죠. 저는 점점 제 집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숨소리마저 조심해야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님처럼요. 아들 준서는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언제나 침묵을 선택했죠.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서이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그 침묵이 가장 편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아, 침묵은 동의와 같은 말이란다. 너의 침묵은 내 아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옳다고 인정해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걸 왜 모를까? 사건이 터진 건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모처럼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에 기분이 좋아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은미가 제 옆에 조용히 와서 앉더군요. 평소와는 다른 차분한 태도에 저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은미는 잠시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제 저희만의 오붓한 생활이라는 게 필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이제 좀 버겁네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 집도 저희 둘이 살기에는 넉넉하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도 이제 부부잖아요. 언제까지 어머님 그늘 아래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은미는 정말로 저를 위하는 척, 걱정하는 척 부드러운 말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아들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만 편하게 나가주세요. 근처에 괜찮은 요양원이나 실버타운도 많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봐 드릴게요. 나가달라.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구고 남편과 함께 아이를 키워낸 이 집에서 내 손때와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이 정든 집에서 저 아이가 지금 나더러 나가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아들을 쳐다보았어요. 아들 준서는 거실 저편에 서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제 시선을 느꼈을 텐데도 녀석은 끝까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천마디 말보다 더 아픈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아, 너도 같은 마음이었구나. 너도 이 어미가 이제는 집에서 사라져 주길 바라고 있었구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서운함과 배신감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런 애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건 어미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제 뒷모습을 보며 며느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을 거라는 건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문을 닫고 들어오자마자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유령처럼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너희들의 부당한 처사를 참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서진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방문이 닫히자 거실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러다 곧 방문을 두드리며 난리를 치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집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더군요. 저는 침대에 걸터앉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분노나 슬픔보다는 오히려 기이할 정도의 평온함이 밀려왔어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그런 체념 섞인 평화였죠.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터져버리기 직전의 고요함.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제 옷가지 몇 개를 꺼내는 척하다 이내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마지막으로 떠났던 유럽 여행 때 썼던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가방이었죠. 그 가방을 보니 잠시 울컥했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아들 부부가 쓰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자 방문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어요. 꺼봐, 준서 씨. 내가 뭘 했어. 저렇게 조용히 방에 들어가는 건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야. 괜히 당신이 옆에서 말 보태서 일 크게 만들 뻔했잖아. 그래도 엄마가 저렇게 순순히 나가신다니 마음이 좀 그렇다. 평생 사신 집인데. 마음이 약해지면 어떡해.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었어. 우리도 이제 독립해야지. 어머님도 시설 좋은 데 가시면 친구도 사귀고 더 편하실 거야. 이게 다 서로를 위한 거라고. 며느리는 아들의 얼마 남지 않은 죄책감마저 교묘하게 덜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희미한 헛웃음을 삼키며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온통 며느리의 취향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제가 혼수로 해줬던 고풍스러운 원목 가구들은 전부 창고에 처박히고 그 자리엔 번쩍이는 하얀색 가구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벽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추상화가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는 백화점 1층을 옮겨놓은 듯한 화장품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이곳은 더 이상 아들의 방이 아닌 며느리 김은미의 왕국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옷장 문부터 열었습니다. 한쪽에는 아들의 양복 몇 벌이 초라하게 걸려 있고 나머지 공간은 모두 며느리의 옷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계절별로 정리된 원피스, 블라우스, 명품 로고가 선명한 코트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옷들을 꺼내 가방에 차곡차곡 담기 시작했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채로 곱게 개어 넣을 필요도 없었죠. 그냥 되는 대로 쑤셔 넣었어요. 다음은 화장대였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를 비싼 화장품들을 파우치에 쓸어 담고 보석함에 들어있는 목걸이와 귀걸이들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느새 뒤따라온 아들이 제 행동을 보고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며느리도 놀란 얼굴로 문가에 서 있더군요. 보면 모르니? 짐 싸고 있잖니. 아니, 어머니 짐은 제가 이따 싸드릴게요. 이렇게 갑자기.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냥 옷 몇 벌만 챙겨가시면 돼요. 필요한 건 저희가 다 사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세요. 이사 가는 것도 아니신데. 그 말투에는 새 출발하시는데 짐이 너무 많으시네요 하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죠.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아들의 서랍을 열어 속옷과 양말을 챙기고 욕실에 있는 두 사람의 칫솔과 세면도구까지 남김없이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두 개의 가방은 터질 듯이 빵빵해졌습니다. 지퍼를 닫는 제 손등 위로 힘줄이 붉어졌죠. 자, 다 됐다. 저는 끙 소리를 내며 가방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덜컹거리는 바퀴를 끌며 거실로 향했죠. 아들과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두 개의 가방을 현관문 바로 앞에 나란히 세워두었어요.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뭘 저렇게까지 하세요? 저희가 어머님 버리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데로 모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시위라도 하시는 거예요? 짐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러게 말이다. 짐이 참 많구나. 너희들 살림이 이렇게 많은 줄은 나도 오늘 처음 알았다.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저는 대답 대신 거실 한쪽에 놓인 자개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제게 유일하게 사주었던 귀한 가구였죠. 며느리는 저 자개장이 집안 분위기를 촌스럽게 만든다며 버리라고 성화였지만 저는 끝까지 이것만은 지켜냈습니다. 저는 자개장 가장 아래쪽 서랍을 열어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빛바랜 서류 한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죠. 저는 그 서류를 들고 다시 아들 부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탁자 위에 조용히 그 서류를 올려놓았어요. 그게 뭐예요, 어머님? 갑자기 옛날 편지라도 읽어보시게요? 저희 지금 그럴 시간 없어요.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들 준서 또한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저와 서류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읽어보거라. 너희가 그토록 나가고 싶어하는 이 집에 대한 이야기니 시간 가는 줄 모를 게다. 준서가 마지못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아들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아들의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옆에서 답답하다는 듯이 지켜보던 며느리가 서류를 확 낚아챘습니다. 아, 정말. 뭐가 있길래 그래? 그냥 집 문서잖아요. 당연히 준서 씨 이름으로. 거기까지 말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두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종이에 박혀 있었죠. 소유자 이름 석자, 서진이. 제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된 그 부분을 며느리는 몇 번이고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더군요. 혹시나 잘못 본 것은 아닌지, 인쇄가 번진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잘못된 거잖아. 준서 씨,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었어? 아버님 돌아가시고 당연히 당신이 상속받은 거 아니었냐고. 은미는 아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겠다고 약속은 했었지. 하지만 준다고 한 적은 없단다. 부모의 재산은 언젠가 자식의 것이 되겠지만 그 언제를 정하는 건 부모의 몫 아니겠니? 저는 현관 앞에 놓인 가방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잘 가거라. 그건 너희 짐이야. 이 집은 대출 한 푼 없는 온전한 내 집이란다. 제 말에 며느리는 손에 든 서류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향해 쏘아대던 그 당당하고 오만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는 어린아이 같은 얼굴만 남아 있었죠.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처럼 휘청거렸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듯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지난 수년간 억눌려왔던 제 자신과 비로소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당신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봐.
정적을 깬 것은 며느리의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은미는 금방이라도 저에게 달려들 것처럼 삿대질을 하며 아들을 몰아세웠죠. 하지만 아들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그럴 만도 하겠죠. 자신이 평생 살 집이라고 굳게 믿었던 성이 사실은 모래사장에 지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건 사기예요. 며느리가 이제 공격의 대상을 저로 바꾸었습니다. 사기라는 말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기. 내가 내 집을 내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것이 사기란 말이냐? 그럼 내 집에서 나를 내쫓으려고 했던 너희는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하는 거니? 제 차가운 반문에 며느리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그건 어머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다는 사람이 내게 요양원으로 꺼지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더구나. 내 입장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겠지. 너희의 안락한 미래 설계에 늙은 어미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짐이었을 테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디지털 도어록 덮개를 열고 설정 버튼을 눌렀죠. 삑삑 하는 소리가 나자 아들 부부의 시선이 제 손가락에 고정되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바꿔야지. 이제 이 집엔 나 혼자 살 테니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지 않겠니? 너희가 당장 갈 곳은 없을 테니 특별히 24시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 내일 이 시간까지 이 집에서 너희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나가거라. 저는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기계음이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을 겁니다. 며느리는 거의 발악하듯 소리쳤어요. 못 나가요. 우리가 여기서 왜 나가요? 이 집은 준서 씨가 받아야 할 집이라고요. 어머님은 노인네 혼자서 이렇게 큰 집이 다 필요 없으시잖아요. 필요하고 안 하고를 너희가 왜 정하는 거지? 내 재산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란다. 그리고 너희가 나가지 않겠다면 나도 다른 방법이 있지.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112를 누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면 아마 경찰들이 와서 너희를 아주 정중하게 모시고 나가 줄 게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동안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제가 이런 행동까지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죠. 늘 참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던 어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에는 끝이 있는 법이었어요.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거실 소파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고 저는 제 방에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방문 밖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봐. 얘기 좀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은미가 그렇게 말할 때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문 좀 열어줘. 응. 아들의 목소리는 처량하게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가여운 목소리에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녀석의 사과는 진심 어린 반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된 자신의 처지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얘기는 내일 변호사와 하거라. 변호사? 무슨 변호사? 엄마, 우리 사이에 무슨 변호사야? 가족이잖아. 가족? 내 아내가 나더러 나가라고 했을 때 너는 그저 방관만 하고 있었지. 그때 이미 너는 가족이기를 포기한 거란다. 이제 와서 가족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입에 담지 마라.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이내 터덜터덜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침대에 누워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제 손으로 제 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심정이 어땠겠어요. 하지만 독수리가 새끼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날갯짓을 가르치듯 저 또한 제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오르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안락한 둥지부터 없애야 했죠. 다음 날 오후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전히 소파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그렇게 버티면 제가 마음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은미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저를 원망스럽게 쏘아보고 있었고 준서는 완전히 기력을 잃은 얼굴이었죠. 오후 4시 50분. 저는 보란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안업체죠? 오늘 5시에 잠금장치 교체 예약한 서진이라고 합니다. 네, 시간 맞춰서 와주시면 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정말로 그것도 사설 보안업체까지 부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약속은 지켜야지. 나는 너희처럼 한 번 뱉은 말을 쉽게 거두는 사람이 아니란다. 이제 10분 남았다. 그 시간 안에 나가지 않으면 너희는 정말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파렴치한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 말은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전날 제가 싸놓았던 가방을 거칠게 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남은 짐이 담긴 상자를 들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문을 닫기 전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서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진정한 독립이 무엇인지 너희 힘으로 한번 증명해 보이거라. 그때가 되면 다시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지.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문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저와 제 아들 모두에게 말입니다. 아들 부부가 떠나간 집은 지나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수십 년간 북적이던 공간에 홀로 남겨지자 그 적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덮치는 듯 했죠. 잠시 현기증이 일었지만 저는 벽을 짚고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부터는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여는 것이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던 묵은 감정들과 불편한 공기를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싶었거든요. 시원한 가을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와 제 뺨을 스치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집안의 가구들을 재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며느리가 그토록 촌스럽다고 구박하던 자개장을 거실 가장 잘 보이는 벽으로 옮겼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자개의 문양이 거실 전체를 환하게 밝혀주는 것 같았죠. 며느리가 사다 놓은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림은 떼어내 창고에 넣고 그 자리에는 남편과 제가 젊은 시절 함께 찍었던 흑백 사진을 걸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이 그동안 고생 많았소.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고 사시오. 하고 말을 거는 듯 했어요. 아들 부부가 쓰던 안방에도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며느리의 화려한 화장대는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제가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커다란 원목 책상을 들여놓았습니다. 창가에는 푹신한 흔들의자를 놓고 작은 탁자 위에는 예쁜 찻잔 세트를 올려두었죠. 이제 이곳은 저만의 서재이자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질색하던 제 낡은 재봉틀도 당당히 거실 한쪽 자리를 차지했고 베란다에는 푸른 화초들을 가득 들여놓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을 쓸고 닦고 제 취향대로 꾸미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죠. 집은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봐야 하는 불편한 공간이 아닌 저 서진이만의 아늑한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집안 대청소를 하다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남편이 남긴 유품이 들어있는 상자였죠. 그동안은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낡은 손목시계, 빛바랜 편지 몇 통, 그리고 그 아래에 낯선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지니에게라고 적힌 봉투 안에 들어있는 통장이었죠. 함께 들어있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언젠가 당신 혼자 남겨질 날이 오면 이 돈으로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시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말고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가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들고 다음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회해 본 통장 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평생 저 몰래 저축해둔 비상금이었습니다. 저는 은행 창구 앞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먼저 떠난 남편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 같았거든요. 은행을 나온 저는 곧장 휴대폰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했죠. 이전까지는 아들이 쓰다 남은 구형 폰을 물려받았었거든요. 전화랑 문자만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도구가 필요했죠. 가게 직원이 이것저것 기능을 설명해 주는데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편안하게 기댄 채 새로 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번 돈은 아니지만 남편이 남긴 돈으로 제 자신에게 처음으로 해준 선물이었죠.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법, 컴퓨터 교실, 가죽공예, 영어 회화. 세상에는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즐거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 심장은 오랜만에 설렘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며칠이 흘렀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화면에 뜨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 준서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심했던 모양이었죠. 그래, 무슨 일이냐? 엄마, 저희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찜질방이랑 값싼 여관 전전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은미도 너무 힘들어하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집을 좀 알아보니 보증금이 턱없이 부족해요.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보증금만이라도 좀 빌려주세요. 저희가 돈 벌어서 꼭 갚을게요. 역시나 돈 문제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녀석은 아직도 제가 자신들의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준서야. 네, 엄마. 네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네 자신이란다. 내가 아니야. 네가 선택한 아내고 네가 꾸려나가야 할 인생이지. 하지만 엄마는 돈 있으시잖아요. 그 집도 있고. 저희는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세요. 부모된 도리가 있지.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운함과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죠. 저는 그런 아들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된 도리. 나는 내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너를 굶기지 않고 입히고 공부시켜서 번듯하게 키워냈지. 내 의무는 거기까지다. 이제부터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 내가 가진 돈은 앞으로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 나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다. 너희에게 빌려줄 돈은 단 한 푼도 없어.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엄마 아들이잖아요. 아들이기 전에 너는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어른이다. 언제까지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살 수는 없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거라. 정 힘들면 월세방이라도 구해서 시작하면 되지 않니? 네 아내가 싫어할까봐 그러는 거냐? 그렇다면 그건 너희 두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아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의 독립을 막는 독이 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전화기를 내려놓은 저는 창밖에 파란 하늘을 보았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친 뒤에 하늘은 더 맑고 높아 보이는 법이죠. 제 인생도 제 아들의 인생도 지금의 이 시련을 딛고 더 단단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새로운 일상은 조용했지만 동시에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소소한 성취감으로 채워졌습니다. 물론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골칫거리도 있었죠. 바로 제 손에 들린 이 네모난 기계,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것 말고는 도무지 사용법을 알 수가 없었어요. 화면을 누르면 자꾸만 이상한 창이 튀어나오고 글자판은 어찌나 작은지 눈이 침침해서 누르기도 힘들었죠. 아들에게 물어보면 될 일이었지만 이제 와서 그런 사소한 일로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독립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마음먹고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하는 어르신 IT 교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실 안은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채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끙끙대는 모습들이 꼭 저를 보는 것 같아 웃음이 나왔죠. 어떤 할아버지는 자식에게 온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려다 전화를 걸어버리기 일쑤였고 어떤 할머니는 사진첩을 열지 못해 한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 속에서 저는 묘한 동질감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 그때 훤칠한 키에 강아지처럼 선한 눈매를 가진 젊은 청년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이번 달 스마트폰 기초반을 맡게 된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낭낭한 목소리, 친절한 미소. 지훈 선생님의 등장은 칙칙했던 교실의 분위기를 단숨에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수업은 지루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용어 대신 어르신들, 이 앱이라는 건요. 예전에 우리가 쓰던 백과사전이나 요리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꽂이에 꽂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는 거죠. 와 같이 쉬운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었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다니며 막히는 부분을 직접 해결해 주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지훈 선생님이 옆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사진첩에 있는 손주 녀석 사진을 배경화면인지 먼지로 바꾸고 싶은데 아무리 눌러봐도 되지를 않네요. 작년에 우리 아들놈이 해주고 갔는데 그새 다른 사진으로 바뀌어 버렸지 뭐요. 아, 배경화면 설정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직접 해보시겠어요? 지훈 선생님은 제 손을 잡고 화면 위로 가져가 이곳을 누르고 저곳을 길게 누르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다정했죠.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제 손주 녀석의 웃는 얼굴이 화면 가득 채워졌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됐네. 내가 해냈어. 고마워요, 선생님. 축하드려요, 어르신. 이제 언제든지 보고 싶은 사진으로 바꾸실 수 있겠네요. 지훈 선생님은 마치 자기 일처럼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사진첩에 있는 다른 사진들을 보더니 눈을 반짝이더군요. 제가 취미로 찍어두었던 음식 사진, 꽃 사진들이었습니다. 우와 어르신, 이 음식 사진들은 다 직접 만드시고 찍으신 거예요? 구도도 정말 좋고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전문가가 찍은 것 같아요. 전문가는 무슨.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예전부터 사진 찍는 걸 좋아했거든. 남편이 젊었을 때 사준 낡은 사진기가 아직도 집에 있어. 정말요? 어르신 혹시 SNS 같은 거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SNS? 그게 도대체 뭔데 자꾸 하라고들 그런답니까? 지훈 선생님은 그게 바로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창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사진이나 글을 올리면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멋진 공간이라고요. 처음에는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하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 초라한 일상을 누가 궁금해하기나 할까 싶었거든요. 에이, 선생님도 참. 나는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해먹고 텃밭이나 가꾸는 평범한 할머니요. 남들한테 보여줄 만한 게 뭐 있겠어요. 어르신, 바로 그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처럼 정성껏 밥을 짓고 살림을 가꾸는 지혜를 배울 곳이 없어요. 어르신의 평범한 일상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귀한 정보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열정적인 설득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지훈 선생님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바로 제 계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름은 뭘로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 진이 할머니의 슬기로운 살림 비법이라고 정했어요. 왠지 제 남은 인생의 목표 같아서 마음에 쏙 들더군요. 프로필 사진은 새로 꾸민 거실의 흔들의자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웃는 제 독사진으로 골랐습니다. 지훈 선생님이 직접 찍어준 사진이었는데 제법 근사하게 나왔더라고요. 첫 번째 게시물로 무엇을 올릴까 고민하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묵은지 된장지짐이 레시피를 올리기로 했죠. 만드는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하나하나 찍고 지훈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글을 썼습니다. 오늘은 냉장고에서 잠자고 있는 묵은지로 만드는 밥도둑, 된장지짐이를 소개할게요. 라고 시작하는 글이었죠. 해시태그 할머니 손맛, 해시태그 집밥 레시피, 해시태그 된장지짐이, 해시태그 밥도둑 같은 이상한 기호도 주렁주렁 붙여보고요. 등록 버튼을 누르는데 마치 세상을 향해 제 첫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좋아요라는 뜻의 하트 표시가 하나둘씩 눌리고 댓글이라는 것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 생각나요. 저도 오늘 저녁은 이거 해 먹어야겠어요. 레시피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같은 글들이었죠. 얼굴도 모르는 이들의 따뜻한 반응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에게 무시당하며 느꼈던 자괴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었고 제 지혜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싹싹하고 정이 많던 시누이였기에 저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아가씨, 잘 지냈어요? 명절 때도 못 보고 서운했네. 형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준서를 길바닥에 내쫓을 수가 있냐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누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은미한테서 전화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형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둘을 맨몸으로 쫓아내고 전화도 안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경우예요? 형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정말 너무하세요. 시누이는 제 말은 들어볼 생각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 전화를 시작으로 여기저기 친척들에게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막내 동생인 시동생까지 전화를 해서는 형수님,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하며 저를 죄인 취급하더군요. 며느리가 온 집안에 전화를 돌리며 얼마나 눈물로 호소하며 거짓말을 지어냈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저는 일일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들으셨다면 어쩔 수 없네요. 하고 조용히 전화를 끊을 뿐이었죠. 그들과 말싸움을 벌이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감정 소모일 뿐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친척들의 오해가 서운하기보다는 자식에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가족들 사이에서 파렴치하고 독한 늙은이로 만들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진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에게 똑똑히 보여주마. 저는 새로 산 스마트폰을 손에 꽉 쥐었어요. 이제 이것은 저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고민했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를 비난했던 친척들의 번호를 하나하나 찾아 그들에게 단체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제 하신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 직접 듣는 것이 진실을 아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파일을 하나 보내드립니다. 부디 들어보시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메시지와 함께 음성 파일 하나를 첨부했죠. 그것은 바로 제 스마트폰에 우연히 녹음되었던 그날의 대화였습니다. IT 교실에서 지훈 선생님이 이것저것 알려주다 음성 녹음 기능을 켜놓은 것을 깜빡 잊고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파일은 잡음 하나 없이 선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갑고 교만한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어머님, 저희도 이제 저희만의 생활이 필요해요. 이 집도 좁고 아들 내 집 편하게 생각하시고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그리고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동조하던 아들의 무책임함까지도요. 파일을 전송하고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이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한 것은 어제 저를 가장 심하게 몰아세웠던 시누이였어요. 목소리가 어찌나 다급하고 당황했던지 제가 알던 그 시누이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형님 어떡해요 형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앞뒤 사정도 모르고 형님한테 그런 막말을 하다니 정말 죄송해서 어떡해요. 시누이의 목소리는 미안함과 민망함으로 잔뜩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진실을 아셨으면 됐어요. 저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정말 미안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으니까요. 어떻게 은미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준서는 옆에서 그걸 듣고만 있었고요. 세상에,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네요. 당장 전화해서 아주 그냥 난리를 쳐야겠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시누이와의 통화를 시작으로 다른 친척들에게서도 사과와 해명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그리고 완벽하게 뒤집혔죠. 저는 그들에게 아들 부부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저 대신 그들을 꾸짖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실을 알리는 것, 그것으로 제 역할은 충분했어요. 이제 폭풍은 제가 아닌 그 폭풍을 만들어낸 아들 부부에게로 향할 것이었습니다. 복잡했던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올 힘이 생겼습니다. 저는 진희 할머니의 슬기로운 살림 비법 SNS 계정에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어요. 바로 묵은 된장으로 만드는 만능 양념장 비법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저희 집의 모든 요리에 사용되던 저만의 비밀 레시피였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씨된장으로 직접 담근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귀한 된장이었죠. 그 비법을 사진과 함께 정성껏 올렸습니다. 별 기대 없이 올린 게시물이었는데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어요.
어느 젊은 주부가 자신의 수십만 팔로워를 가진 요리 블로그에 제 레시피를 공유하면서 순식간에 입소문이 퍼져나간 것이었죠. 제 SNS 계정의 팔로워 수는 하루 만에 수천 명 단위로 불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건 진짜 찐 레시피다. 할머니 손맛은 위대하다. 할머니 존경합니다. 이런 귀한 비법을 그냥 알려주시다니. 저희 엄마도 이거 보시고는 돌아가신 외할머니 생각난다며 우셨어요. 같은 댓글들을 남겼습니다. 저는 밤늦도록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제가 가진 지혜가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음을 확인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아들 부부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듯 했어요. 시누이가 가끔씩 저에게 전해주는 소식에 따르면 두 사람은 친척들의 계속되는 질타와 외면을 견디지 못하고 얼마 안 되는 돈을 털어 허름한 원룸을 구했다고 합니다. 보증금도 모자라 월세가 아주 비싼 단기 임대였죠.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좁고 눅눅한 방에서 두 사람은 매일같이 서로를 탓하며 싸운다고 했습니다. 온 집안의 멸시를 한 몸에 받게 된 며느리는 모든 화를 아들에게 쏟아냈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지쳐갔죠. 어느 날 저녁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형님, 오늘 준서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은미랑 크게 싸웠나 봐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다 자기 탓이라고 펑펑 울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렇게 우는 건 어릴 때 이후로 처음 봤어요. 은미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친척들이 자기만 나쁜 사람 만드는 게 다 형님 때문이라고 악을 쓴대요. 너네 엄마가 그 녹음 파일만 안 보냈어도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는 않는다고요. 준서가 그 말에 폭발해서 내 엄마가 아니라 너 때문이잖아. 누가 엄마한테 나가라고 했어? 누가 친척들한테 전화해서 눈물 흘리면서 거짓말했냐고. 이제 그만 좀 해. 하고 소리치면서 둘이 난리가 났었나 봐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자식이 고통받는 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모진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 고통의 시간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면 저 아이들은 평생 철들지 못할 테니까요. 그들이 서로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또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그들을 내보낸 진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제 역할은 그들이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두 발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지켜봐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SNS는 날이 갈수록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댓글을 다 읽지도 못할 정도였죠. 사람들은 저를 랜선 할머니라고 부르며 제 다음 레시피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매일 새로운 요리를 만들고 사진을 찍고 글을 올렸습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즐겁고 활기찬 시간이 다시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늙었다고 주저앉아 아들 부부의 눈치만 보며 살았다면 결코 맛보지 못했을 가슴 벅찬 행복이었습니다. 제 삶이 안정을 찾아갈수록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하죠. 아들 부부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초저녁 무렵 제가 SNS에 올릴 저녁 메뉴 사진을 찍고 있는데 현관문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잔뜩 술에 취해 헝클어진 몰골을 한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문 좀 열어보세요. 저 은미예요. 저 할 말 있으니까 문 좀 열어보시라고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통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웃들이 들을까 창피하기도 하고 혹시나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들었죠. 무슨 일이냐? 술 취한 사람과는 할 이야기 없다. 용건이 있으면 맨정신에 예의를 갖춰서 다시 오너라. 맨정신? 어머님이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저더러 맨정신으로 오라고요? 지금 장난하세요? 당장 문 열어요.
여기 원래 우리 집이었잖아요. 우리 준서 씨 집이었잖아요. 저도 여기 살 권리가 있다고요. 며느리는 잠기지 않은 현관문 손잡이를 미친 듯이 흔들고 발로 문을 쿵쿵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상대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런 식의 감정적인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좀 더 명확하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경계선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IT 교실이 끝나고 지훈 선생님에게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지훈 선생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는 법무사 사무실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감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르신이 오지 말라고 100번 말씀하시는 것보다 법의 이름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걸 한번 알려주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어르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두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죠. 지훈 선생님의 도움으로 찾아간 법무사 사무실에서 저는 내용 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소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소란을 피울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우체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였죠. 법무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주거침입 및 협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넘어가실 일이 아닙니다. 어머님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저는 법무사의 자문을 받아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거기에는 너희가 괘씸해서와 같은 감정적인 호소나 비난은 단 한 줄도 넣지 않았어요. 오직 법적인 사실과 저의 요구사항만을 건조하게 담았습니다. 귀하들은 2025년 몇 월 며칠 서진이 소유의 자택에 찾아와 고성방가 및 기물 파손의 위협을 가하였음. 이는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에 해당될 수 있으며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본인의 허락 없이 거주지에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함.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잔뜩 떨리고 있었죠. 엄마, 이게 뭐야?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이런 흉한 걸 보낼 수가 있어. 내용 증명. 우리가 무슨 범죄자야? 엄마 정말 우리랑 연 끊을 셈이야? 선을 넘은 건 너희들이다. 내 집 문을 두들기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가족으로 대할 수 있겠니? 이것은 너희를 처벌하려는 게 아니야. 다시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을 만들지 말자는 나름의 약속이란다. 그러니 너희도 이 선을 넘지 말아주렴.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마지막 배려다. 아들은 제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아들 부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제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 SNS를 꾸준히 지켜봤다는 한 작은 식품 회사에서 저의 만능 된장 양념장을 제품으로 출시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온 것이었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평생 집에서 만들어 먹던 양념장이 팔리는 물건이 될 수 있다니. 어안이 벙벙해서 지훈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는 저보다 더 기뻐하며 계약 과정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지훈 선생님과 함께 업체를 만나고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로열티, 상표권, 최소 생산 수량 등등.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어려운 말들이 가득했지만 지훈 선생님이 옆에서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주었기에 든든했죠. 마침내 제 이름과 얼굴이 들어간 제품을 만들기로 계약을 마쳤고 며칠 뒤 제 통장에는 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난생 처음 보는 큰돈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유산과는 또 다른 의미의 돈이었어요. 오롯이 저의 능력과 지혜로 벌어들인 제 인생 첫 번째 수입이었죠. 저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그동안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지훈 선생님에게 좋은 옷 한 벌을 선물했습니다.
제품 출시를 앞두고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또다시 현관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역시나 만취한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서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의 팔을 붙잡으며 필사적으로 말리고 있었어요. 은미야, 제발 그만해. 우리 내용 증명 받은 거 잊었어? 이러다 정말 큰일 나. 이거나. 나는 오늘 저 할머니랑 끝장을 봐야겠어. 문 열어. 서진이 여사.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망쳐놔. 당신은 지금 행복해? 아들 내쫓고 아주 행복하냐고. 내놔, 내 인생 돌려내라고. 며느리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수화기를 들어 112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경찰서죠? 여기 어떤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남의 집 문을 부술 것처럼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주소를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경찰관이 곧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복도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곧 경찰관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인터폰으로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죠. 경찰관들에게 붙들려 억지로 끌려가면서도 며느리는 저를 향해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뒤를 따라갔죠. 이웃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고 나와 그 광경을 쳐다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거실 창문으로 경찰차의 불빛이 멀어지는 것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이 후련하기보다는 무겁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승리의 기쁨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과정이라는 쓰디쓴 확신만이 자리하고 있었죠. 저 멀리 사라지는 불빛을 보며 저는 이것이 그들 부부에게 닥친 가장 깊은 밤이 되기를, 그리고 동이 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왔죠. 아들을, 며느리를 경찰에 직접 신고한 어미. 세상 사람들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독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골마 터진 상처는 반드시 짜내야만 새살이 돋는 법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의 소동은 그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마지막 고름을 짜내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목소리가 몹시 지쳐 있었죠. 형님, 밤새 경찰서에 있다가 방금 들어왔어요. 고생했네, 아가씨. 그래서 어떻게 됐어? 준서는 훈방 조치됐는데 은미는 조사를 좀 받았어요. 형님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큰 문제 없이 풀려나긴 했는데, 형님, 준서가요, 걔가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시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데 은미는 처음엔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악을 쓰다가 나중엔 그냥 주저앉아서 울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걔는 정말이지 경찰관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 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만 계속 반복하는데 보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시누이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준서가 그러더군요. 고모, 내가 다 망쳤어. 내가 괴물이야. 엄마한테도 은미한테도 나 자신이 그냥 다 괴물 같아. 하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어른 놈이 어린애처럼 엉엉 우는데 차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절망이 전화선을 타고 넘어와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된 게지. 자기가 괴물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사람은 진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아들을 향한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모진 마음을 먹어야만 했던 저 자신을 향한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제 SNS 계정으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지훈 선생님의 도움으로 확인해 보니 한 방송국 작가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아침 교양 프로그램인데 저의 사연과 SNS 활동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방송에 한번 출연해 줄 수 있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70대 SNS 스타 서진이 여사님의 눈부신 제2의 인생이라는 거창한 제목까지 붙여서요. 어르신,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방송국에서 섭외가 다 오고, 역시 제가 어르신은 보통 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훈 선생님은 자기 일처럼 기뻐했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방송에까지 나가겠니? 나는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해먹는 평범한 늙은이인데 남들 앞에 나서서 할 이야기도 없어. 왜 없으세요? 어르신이 살아오신 이야기, 지금처럼 당당하게 홀로 서신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큰 용기를 줄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이나 삶이 힘들다고 느끼는 젊은이들에게도요. 방송 작가도 지훈 선생님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그녀는 제 이야기가 세상에 꼭 필요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저를 설득했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남들 앞에 제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이 옳은 일일까? 혹시나 제 이야기가 아들 부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것은 제 아들 부부를 망신 주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방송 출연을 결심하고 나니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 앞에서 제가 과연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하고 싶은 말들을 소리내어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고 얼굴이 빨개졌지만 하면 할수록 조금씩 자신감이 붙더군요.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세상에 저의 목소리를 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며느리 은미는 그야말로 완벽한 고립 상태에 빠진 듯 했습니다. 경찰서 사건 이후로 친척들 중 그 누구도 은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터뜨리며 은미를 비난했죠. 신우이의 말에 따르면 은미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친구들마저 너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불쌍하다며 하나둘씩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화려했던 인간관계의 성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린 것이죠. 한 번은 은미의 가장 친한 친구라던 여자에게서 제 SNS 계정으로 연락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된장 양념장을 사고 싶다며 접근하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저기 어머님, 제가 은미 친구인데요. 요즘 은미가 너무 힘들어해서요. 혹시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여쭤봐도 될까요? 은미가 말을 안 해줘서요. 그 말에는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보다 자극적인 소문을 캐내려는 호기심이 더 가득했습니다. 학생, 친구가 정말 힘들다면 소문을 들으려 할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게 진짜 친구 아닐까? 제 말에 그 친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해 며느리가 얼마나 공허하고 위태로운 관계들 속에 살아왔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완벽한 인생을 연기해왔지만 정작 그녀의 곁에는 진심으로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그 아이가 처음으로 겪는 처절한 외로움이 부디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방송 녹화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엄마, 저 준서예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엄마. 이 녀석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후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저는 잠자코 아들의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요, 엄마.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고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 순간 저는 아들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녀석의 사과는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내뱉는 하소연에 가까웠으니까요. 준서야. 네, 엄마. 진정한 사과는 내가 힘들다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란다.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헤아리는 데서 시작하는 거지. 너는 지금도 네 고통만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 어미가 지난 몇 년간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제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정말 미안하다면 그렇게 울면서 전화할 시간이 없을 게다. 네 삶으로 증명해 보여라. 네 아내와 함께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줘. 떳떳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의 모습을 보여줘. 그것이 네가 이 어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다. 그때까지는 나를 찾지 마라. 저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어설픈 동정심으로 아들을 받아주면 녀석은 평생 자신의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며 살아갈 테니까요. 저는 아들이 제게 기대는 법이 아니라 스스로 바로 서는 법을 배우길 바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예정대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를 괴롭히던 무릎 통증 때문에 미뤄왔던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로 한 것이었죠. 이전 같았으면 아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엄두도 내지 못했을 큰 수술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제 능력으로 번 돈으로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받는 수술이었으니까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며칠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혼자 있는 병실은 조용했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지훈 선생님이 아들처럼 매일같이 찾아와 말벗이 되어 주었고 SNS를 통해 알게 된 얼굴 모를 이웃들이 할머니 빨리 쾌차하세요. 라며 수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었거든요.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으며 힘든 재활 치료를 꿋꿋하게 이겨냈습니다. 제 다리가 하루하루 단단해지는 것처럼 제 마음도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집에 도착한 우편물들 사이에 낯선 독촉장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채권 추심업체에서 보낸 것이었는데 수신인은 아들 이준서로 되어 있었죠. 아마 주소지를 미처 옮기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이름으로 된 여러 장의 카드 연체 내역과 대출 상환 요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아마도 며느리의 사치와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비 때문이었겠죠. 이대로 가다가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는 독촉장을 손에 든 채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들에게 달려가 이 돈을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저는 가까스로 그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이것 또한 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삶의 과제였습니다.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땅의 소중함을 알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법이니까요. 시누이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암담했습니다. 아들은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재취업을 위해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긴 경력 단절과 좋지 않은 평판 때문에 번번이 낙방에 쓴 잔을 마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세계에서 살던 그들이 마주한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차가웠던 겁니다. 저는 그들이 그 차가운 벽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그 벽을 디딤돌 삼아 훌쩍 뛰어넘을 수 있기를 멀리서나마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시누이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님, 큰일 났어요. 준서가 쓰러졌대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젯밤에 대리운전 아르바이트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었나 봐요.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닌데 몸이 완전히 축나서 며칠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한다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세상 어떤 어미가 자식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초연할 수 있겠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제가 그곳에 나타나는 것이 과연 아들을 위한 일일까 하는 생각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녁밥을 지으려고 쌀을 씻다가도 아픈 아들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그대로 주저앉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뒤척이다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주를 임신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때의 기억이었죠. 그때 저는 늙은 호박을 푹 고아 찹쌀가루를 풀어 달달한 죽을 셔주곤 했습니다. 다른 건 다 마다하던 며느리가 유일하게 그 죽만은 맛있게 받아 먹었더랬죠. 다음 날 새벽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시장으로 달려가 가장 실하게 생긴 늙은 호박 한 덩이를 사왔습니다. 커다란 솥에 호박을 안치고 밤새 불린 찹쌀과 팥을 넣어 뭉근한 불에 몇 시간이고 끓이고 또 끓였습니다. 호박이 푹 무르고 찹쌀이 완전히 퍼져 노란빛이 고운 죽이 완성되었을 때 집안에는 달큼하고 구수한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저는 커다란 보온병에 죽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쪽지나 연락도 없이 아들 부부가 사는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 초인종을 누를까 망설이다. 저는 그저 문손잡이에 죽이 든 가방을 조용히 걸어두고 돌아섰습니다. 혹시나 누가 볼까, 누가 나올까 싶어 걸음을 재촉하는데 등 뒤로 낡은 현관문이 삐걱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마 뒤를 돌아볼 용기가 없어 저는 그대로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은 미움이 아니었어요. 원망도 아니었죠. 그저 아픈 자식을 향한 어미의 마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시누이는 울음부터 터뜨렸습니다. 형님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무슨 일이야 아가씨. 왜 울고 그래? 은미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문 밖에 죽이 놓여 있어서 누가 잘못 두고 갔나 하고 봤는데 자기가 입덧할 때 형님이 끓여주신 그 호박죽이랑 맛이 똑같다면서 자기가 형님한테 그렇게 모질고 괴물 같은 짓을 했는데도 형님이 자기를 아직 사람으로 봐주셨다면서 전화기 너머로 1시간을 넘게 서럽게 울기만 해요, 형님. 그 말을 듣는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제 작은 마음이 며느리의 단단했던 자존심의 벽을 허물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준서도 그 죽을 먹고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더래요. 그러고는 한참 있다가 어머니가 주신 죽 먹고 힘내서 이제부턴 정말 제대로 살아볼 거라고. 이제 다시는 어머니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형님. 수화기 너머로 시누이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아주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비로소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사람들의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몸을 추스른 아들이 인력 시장에 나가 건설 현장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땀 흘려 정직하게 돈을 벌어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서겠다는 결심의 표현이었죠. 그리고 며느리 또한 동네의 작은 식당에 나가 설거지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늘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구두만 신던 아이가 고무장갑을 끼고 허드렛 일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땀 흘려 돈 버는 게 어떤 건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철없이 살았는지 알 것 같아요. 시누이를 통해 전해 들은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저는 비로소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돈이나 집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과 노동의 신성함이었죠. 이제 그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새는 언젠가 반드시 하늘을 향해 힘껏 날아오를 테니까요.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전의 울음 섞인 하소연과는 다른 차분하고 조금은 긴장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 준서예요. 잘 지내시죠? 그래, 나는 잘 지낸다. 너는 어떠냐? 일은 할만하고. 네. 힘들긴 한데 마음은 편해요. 엄마,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엄마한테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요. 은미도 꼭 그러고 싶어 하고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들을 다시 마주할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었을까?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진중함이 묻어 있었죠. 저희가 번 돈으로요. 비싸고 좋은 건 아니지만 저희 힘으로 번 돈으로 꼭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시간 괜찮으실 때 알려주세요. 저는 며칠 뒤 저녁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아들이 보내준 주소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죠.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허름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식당이었죠. 약속 시간에 맞춰 식당에 들어서자 구석 자리에 아들 부부가 나란히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두 사람의 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건설 현장의 볕에 그을려 얼굴이 검붉었고 손마디는 거칠어져 있었죠. 며느리 또한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질끈 묶은 머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두 사람은 동시에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자리에 앉자 며느리가 주전자를 들어 제 컵에 따뜻한 보리차를 채워주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죠. 곧이어 뜨거운 김을 뿜는 국밥 세 그릇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제 앞에 놓인 뚝배기에 깍두기 국물을 부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국밥이 정말 맛있어요. 저희가 요즘 일 끝나고 자주 와서 먹는데 엄마 생각나서 모시고 오고 싶었어요. 저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술 떴습니다. 진하고 깊은 맛이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맞은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며느리가 숟가락을 든 채 고개도 들지 못하고 뚝뚝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국밥 그릇 위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죠. 은미야, 왜 그래? 일단 밥부터 먹어. 아들이 며느리의 어깨를 감쌌지만 며느리는 한번 터진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당 안에 몇몇 사람들이 저희 쪽을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못된 인간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님께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사죄드리지 않으면
제가 평생 숨도 제대로 못 쉴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전화 통화와는 차원이 다른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내가 힘들다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는 명백한 자기 고백이었죠. 일어나거라. 사람들 다 본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젠 남들 시선 같은 거 무섭지 않아요. 제가 무서운 건 어머님 마음에 제가 핥힌 상처가 평생 남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제 교만함과 이기심이 어머님을 얼마나 외롭게 하고 힘들게 했을지, 제 어리석음이 준서 씨를 얼마나 나약한 아들로 만들었는지 이제는 알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 며느리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 또한 더 이상 감정을 누를 수가 없었죠.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됐다. 이제 그만 일어나. 네 진심 그걸로 충분하다. 그날 우리는 국밥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아주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미움과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아픔을 씻어내는 뜨거운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며칠 뒤에 있을 방송 녹화와 된장 양념장 제품 출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죠. 우와,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방송까지 출연하시고. 그러게 말이다. 내가 살다 이런 일을 다 겪는구나. 저는 가방에서 업체가 보내준 양념장 제품의 시안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제 얼굴 사진과 이름이 예쁘게 박힌 디자인이었죠. 아들은 신기하다는 듯이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함께 시안을 들여다보던 며느리의 표정이 갑자기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뭐 이상한 거라도 있어? 아, 아니에요, 어머님. 디자인 예쁘네요. 그런데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제품 시안의 아주 작은 글씨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상표 등록 표시가 보통 쓰는 표시가 아니라 다른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진이 할머니의 슬기로운 살림 비법이라는 브랜드 이름 전체에 대한 소유권 문구가 조금 애매하게 적혀 있어요. 그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러니? 나는 그런 건 잘 모른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브랜드 마케팅 관련 업무를 잠깐 했었거든요. 보통 저런 식으로 표기하는 경우는 상표권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회사가 상표권을 독점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가 많아요. 어머님, 혹시 계약서 가지고 계세요? 제가 한번 봐드려도 될까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전에 저를 무시하고 가르치려 들던 오만함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자신의 능력을 보태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국밥 한 그릇으로 끝날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더 복잡하고 거대한 싸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제 옆에는 뜻밖의 동맹군이 생겼다는 것도요. 다음 날 저는 지훈 선생님에게 연락해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계약서 사본을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훈 선생님은 며느리가 계약서를 봐주겠다는 말에 잠시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내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죠. 저녁 무렵 아들 부부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쫓겨나듯 나간 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다시 밟는 집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집안에 들어선 두 사람은 예전처럼 거만하게 소파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두고 어색하지만 공손한 태도로 거실 한쪽에 조용히 섰죠. 어머니, 집이 더 좋아졌네요. 아들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계약서 사본을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고 공손히 서류를 받아들고는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아 조용히 서류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장에 달하는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 찬 문서였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서류를 넘기는 며느리의 손가락이 점점 느려지고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갔습니다. 옆에서 초조하게 지켜보던 아들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왜 그래? 뭐 문제 있어? 준서 씨, 이건 그냥 계약서가 아니야.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어. 며느리의 말에 저와 아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뭐라고? 보세요, 어머님. 여기 이 조항. 을은 갑과의 계약 기간 동안 개발하는 모든 레시피와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갑과 공유한다. 공유라고 적혀 있지만 바로 밑에 작은 글씨로 모든 상업적 활용에 대한 우선권 및 독점적 협상권은 갑에게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사실상 어머님이 앞으로 만드실 모든 요리 비법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져다 쓰겠다는 뜻이에요. 며느리는 다른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진이 할머니의 슬기로운 살림 비법이라는 브랜드명에 대한 상표권.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회사는 이 브랜드를 계속해서 사용할 권리를 갖는데요. 어머님,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그냥 어머님의 이름과 얼굴, 평생의 지혜를 헐값에 통째로 훔쳐가려는 수작이에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을 하고 제게 희망을 주는 것처럼 말하던 그들이 등 뒤에서는 이렇게 무서운 칼을 숨기고 있었다니. 저는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일단 방송 출연은 보류하셔야 해요. 이 계약서대로라면 어머님이 방송에 나가서 브랜드를 홍보해주면 그 모든 이득은 회사가 가져가고 어머님은 껍데기만 남게 돼요. 그리고 즉시 회사 측에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해요. 며느리는 예전에 그 총명하고 날카로운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조금도 밉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든든하기까지 했죠. 그날 밤 며느리는 밤을 새워가며 컴퓨터로 무언가를 작성했어요. 아들은 옆에서 며느리가 필요하다는 자료를 찾고 복사 심부름을 하며 아내를 도왔죠. 저는 그런 두 사람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같은 적을 앞에 둔 하나의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며느리가 작성한 내용 증명을 회사 측에 발송했습니다. 변호사가 쓴 것처럼 논리정연하고 날카로운 문서였죠. 며칠 뒤 회사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사과나 협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법무팀 명의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할 경우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협박성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회사는 제가 생각했던 작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거대 식품 대기업의 자회사였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힘없는 노인 하나쯤은 법으로 찍어 누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떡하지? 우리가 저렇게 큰 회사를 상대로 뭘 할 수 있겠어. 협박장을 받아든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조용히 물러나야 하나.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었죠. 아들도 잔뜩 겁을 먹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의 인생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잖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며느리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굳은 의지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거대한 골리앗과 이제 막 한 팀이 된 다윗의 싸움. 승산이 없어 보였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전쟁터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거대 기업의 법무팀이 보낸 협박장은 저희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도 없었고 법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저희로서는 막막하기만 했죠.
지훈 선생님도 자기 일처럼 뛰어다니며 백방으로 알아봐 주었지만 상대가 너무 거대하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방송에도 안 나가고 조용히 있으면 그들도 더는. 제가 힘없이 말하자 며느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여기서 물러서면 저들은 앞으로도 어머님 같은 분들을 상대로 똑같은 짓을 계속할 거예요. 이건 어머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며느리는 며칠 밤낮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찾고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내를 위해 밥을 챙겨주고 어깨를 주무르며 곁을 지켰죠.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싸움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많은 것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목표를 향해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찾았어요. 방법이 있어요. 피곤에 찌든 얼굴이었지만 눈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우리가 법으로 저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시간도 돈도 부족하니까요.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법정에서 질 싸움을 우리는 세상의 법정에서 이기면 돼요. 세상의 법정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여론 말이에요, 어머님. 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자신들의 비도덕적인 행태가 세상에 알려져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님 예정대로 방송에 출연하세요.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뭘 어쩌라고? 그들 좋은 일만 시키라는 거냐? 아니요. 방송에 나가서 그들의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전부 다요. 어떻게 홀로 서기를 결심하셨는지, 어떻게 SNS를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어머님께 어떤 제안을 했고 어떤 불공정한 계약을 맺으려 했는지까지 전부 다요. 이건 아주 큰 도박이지만 어쩌면 저희가 가진 유일한 무기일지도 몰라요. 며느리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어요. 만약 여론이 저희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저희는 거대 기업의 역공을 받아 지금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니 저도 함께 도박의 모든 것을 걸어보고 싶어졌습니다. 방송 녹화 당일, 저는 아들 부부와 함께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서 대본을 외우는데 심장이 터질 것처럼 떨렸죠. 그때 며느리가 제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어머님, 그냥 연습하신 대로 진실만을 말씀하시면 돼요. 저희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게요. 아들도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파이팅!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이시잖아요. 저는 두 아이의 응원에 힘입어 무대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조명, 방청객들의 시선이 제게로 쏟아졌습니다. 진행자와의 인터뷰는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지난 삶과 홀로서기 과정, 그리고 SNS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은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죠. 그리고 마침내 진행자가 제품 출시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네, 좋은 기회로 제 이름을 건 제품이 곧 출시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제품을 홍보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 말에 진행자와 제작진의 얼굴이 당황하는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며느리가 복사해준 불공정 계약서의 조항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종이 몇 장에 제 인생과 이름, 평생의 지혜를 모두 빼앗길 뻔했던 한 늙은이의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그들이 제게 어떤 짓을 했는지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방청석에서 먼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것은 이내 스튜디오 전체를 울리는 거대한 함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관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저를 향해 엄지를 들어 보이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해낸 것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세상은 발칵 뒤집혔어요. 인터넷은 그 대기업을 비난하는 글로 도배되었고 불매운동의 조짐까지 보였죠.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그 회사는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와 머리 숙여 사과했고 불공정 계약은 전면 파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업계 최고의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을 맺자고 제안해왔죠. 몇 주 뒤 모든 소동이 끝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있었고 며느리는 옆에서 제게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고 있었죠. 아들은 거실에서 삐걱거리던 의자를 고치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지난날의 싸움이나 승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족의 저녁 풍경이 조용히 흘러갈 뿐이었죠. 어머니, 간은 이 정도면 될까요? 어디 보자. 딱 좋구나. 이제 네가 나보다 낫다. 제 칭찬에 며느리가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거대 기업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함께 싸우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과정 속에서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눈부신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저녁밥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